오늘 소식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느낄 만한 대형 뉴스입니다. 미국 US 뉴스가 발표한 종합 국력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군사력만 보는 GFP 평가가 아니라 경제, 기술, 외교, 문화까지 모두 포함된 종합지표에서 한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강대국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순위를 보면 더 실감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다음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전통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리를 차지했다는 건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해외 언론들은 즉시 한국 분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군사력, 수출 구조, K문화 파급력이 기존 강대국들을 압도한다며 평가 기준을 다시 보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의 6위는 끝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강대국이며 앞으로 더 높은 순위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외신들은 이번 결과를 해석하면서 한국이 가진 독특한 성장 구조를 가장 먼저 주목했습니다. 인구 5,160만 명이라는 수치가 국력이 불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분석에서 한국은 오히려 소국 모델의 최적화 사례로 분류되었습니다. US 뉴스가 공개한 평가 기준을 외신들이 다시 해석하면서 나타난 흐름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국의 국력이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 영향력 항목에서 프랑스의 GDP 3조 2,800억 달러, 일본의 4조 3,900억 달러가 한국보다 월등히 크지만 한국이 이 두 나라를 제친 이유를 해외 분석 기관들은 기술 집약도, 수출 구조의 집중도, 글로벌 공급망 장악력에서 찾았습니다. 단순한 생산력이 아니라 세계가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실제 의존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외신들은 특히 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들은 한국이 메모리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HBM과 AI용 파운드리까지 주도권을 확보한 점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2025년 이후 엔비디아와의 협업으로 HBM4가 안정적 대량 생산 체제를 확보했다는 점은 미국에서 크게 다뤄졌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기술 자립 속도와 장비 국산화율은 일본과 대만의 공급망 의존도를 빠르게 추월하는 결정적 요소로 해석되었습니다. 외신들은 R&D 투자 비율을 분석하면서 한국이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한 근거도 함께 제시하며 이 구조적 투자 패턴이 한국 국력의 실질적 가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군사력 분야를 다루는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또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가 5위였다는 사실을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토 크기 대비 군사 밀도, 현역 50만 명과 동원 350만 명의 즉시 동원 구조, 그리고 국산 무기 체계의 실제 전력화 속도를 보며 강대국들과 거의 같은 레벨에서 움직이는 군사적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한국이 독일과 일본보다 뒤처질 것이라는 기존 인식을 버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다시 평가하면서 한국의 순위가 급상승하게 된 구조를 재분석했습니다. 비교 국가인 프랑스와 일본은 핵심 무기 개발 속도와 국방 산업 구조의 자립률이 한국보다 낮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국 국력 상승의 이면에는 외신들이 다루지 않은 국내 개발 현장의 고유한 역학이 자리합니다. 군사, 산업,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구조적 강점이 숫자로 드러나는 지점을 분석했는데 특히 방산 산업에서 나타난 실전형 성능 데이터와 자립 비율이 국력 상승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는 양상화 기준 약 95억 건 수준에서 제작되지만 동일 중량급 서방 전차들은 150억 건에 달해 가격 대비 성능 효율이 약 1.6배 이상 높게 평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산화율이 80% 이상으로 유지되어 생산 속도가 독일 레오파르트2의 연간 50대 수준과 비교해 한국은 연간 100대 이상까지 확대 가능한 구조를 갖췄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유럽이 전시조달 체제로 전환해도 따라오기 어려운 속도라고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 역시 해외 언론은 수출만 주목했지만 국내 개발 비화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9은 총 155mm 포신의 내구성을 기존 서방 제품보다 20% 이상 강화했고 고온고습 환경에서도 발사 안정도를 유지하는 실전 데이터가 5,000발 이상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유럽이 보유한 PGH-2000의 실전 가동률 평균 50% 이하와 비교할 때 장기 전투 유지력이 2배 가까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능차가
한국 방산 신뢰도를 높이며 국력 평가에도 반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서도 외신들이 공개하지 않은 현장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HBM4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TSV 공정 불량률을 0.1% 아래로 낮추기 위해 장비 국산화를 반드시 필요로 했습니다. 실제 2024년 장비 국산화율은 35%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45% 이상으로 상승했고, 패키징 장비 중 일부 라인은 국산화율 60%를 넘겼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자체 기술로 생산을 안정화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 근거가 됐습니다. 기술 자립에 가까워질수록 외교 영향력도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력 평가에 영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국이 확보한 경제 네트워크의 실제 거래 규모가 외신에서 다뤄진 수치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로 확장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매출이 1조 달러를 넘는 구조는 미국과 중국 외에는 흔치 않은 사례인데, 이는 한국이 세계 4위 수출국이라는 위치를 넘어 대투자 흐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해외 생산 투자액은 약 650억 달러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 글로벌 공급망을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이 압축적 성장 구조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국력에 직접 반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력 상승에 문화 파워가 영향을 주는 방식도 외신의 시각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미국 문화경제 전문 매체들은 K-팝과 K-드라마의 흥행을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수출 기반 산업화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130억 달러 이상의 문화 수출을 기록했고, 미국 내 한식당이 미쉐린 가이드에 10곳 이상 오른 사실까지 국력과 연결지어 해석했습니다. 문화 분야가 외교 영향력까지 확장된다는 분석은 한국이 강대국 순위에서 비약적으로 상승한 배경을 설명하는 주요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경제외교 네트워크는 해외 언론에서 가장 현실적인 분석 대상으로 다뤄졌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분류한 점, 한국이 CPTPP와 RCEP에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 그리고 EU와의 FTA 틀까지 확장된 무역 네트워크는 외신들이 평가한 실질 국력의 기반으로 사용됐습니다. 수출 강국 지수 84점이라는 수치는 독일, 네덜란드와 비교해도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고, 이 수치가 프랑스와 일본을 넘어선 결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생산성 모델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형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구가 적지만 GDP 세계 12위, 수출 4위, 특허 출원 세계 5위를 달성한 이 결과가 국가구조적 효율성의 완성판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클러스터 연계 구조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의 집중도로 키웠다는 분석도 해외 전문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연구 인력 100만 명, 대학 진학률 OECD 1위라는 교육 기반은 수치 하나하나가 국력 평가에서 강력한 신뢰도로 연결됐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국력 상승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온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이유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국토 크기와 인구수가 국제 강대국 기준에서 작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 체계가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의 국력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어 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US 뉴스 국력 평가처럼 기술, 군사, 문화, 외교, 경제 구조가 모두 포함되는 방식에서는 한국이 가진 복합 성장이 정면으로 드러나면서 순위가 자연스럽게 상승했다는 결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한국의 특징은 속도였습니다. 변화 속도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국가, 특히 군사력 강화 속도와 기술 산업 성장 속도는 외신들의 분석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군사력만 보더라도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동유럽과 중동에서 실전 배치되며 영향력을 확대했고, KF-21이 개발 속도와 성능에서 세계가 예상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했을 때 외신들은 한국의 국력을 기존 강대국들과 비교할 때 더 이상 단순한 중견국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국력 6위에 오른 배경에는 더 중요한 변화가 자리합니다. 바로 한국이 앞으로 국력 순위 유지가 아니라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이 이미 마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핵심은 한국의 성장 구조가 아직도 확장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8% 수준이지만 핵심 무기 개발 예산 비중이 35% 이상을 차지해 기술형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주요 강대국보다 빠릅니다. 미국과 영국조차 핵심 전력 현대화 비중이 20%대에 그치고 있어 한국의 전력 증강 속도가 상대적으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의 R&D 투자 비율이 4.8% 수준으로 세계 최고권에 머무르고 있고 인공지능 양자우주 산업의 투자 비중이 2025년 기준 전체 국가 R&D에서 18%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프랑스와 일본이 각각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확장 속도가 거의 2배 이상 빠른 것입니다. 국력평가에서 기술 혁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한국이 장기적으로 강대국 상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소프트 파워에서도 고정 성장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문화 수출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130억 달러지만 콘텐츠 산업 투자비의 회수율이 평균 18개월 이하로 짧아 경쟁국 대비 자본 회전율이 2배 가까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이 단순한 인기 기반이 아닌 지속 성장 가능한 구조 산업이 되어 국력에 안정적으로 기여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21일 전 유럽이 한국산 무기를 극찬하는 이유 영상입니다. 외신들은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유럽 방산 산업의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덴마크가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를 주문하고도 공급 지연으로 발만 동동 구르며 결국 계약을 변경해야 했던 사례, 체코가 세자르 사격오차 문제로 국방부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독일이 자국산 펜저하우비츠 2,000을 주문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문도 받지 못한 상황 등이 연달아 소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사례는 외신들이 충격적으로 보는 장면인데 유럽 최대 방산 생산국 가운데 하나가 자국군에 보낼 물량조차 기한 생산하지 못한 사건은 유럽 포병 체계 전반의 성능은 뛰어나도 산업 기반이 무너졌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보여준 200문 K9 조기 인도와 30대 천무 일괄 공급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유럽이 잃어버린 공급망을 대신 채운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K9 자주포 212문을 2026년까지 받기로 했던 기존 계약 일정을 한국이 2년이나 앞당겨 이미 200문을 인도한 사실은 유럽 언론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유럽 전시 조달 체계의 대안으로 한국이 떠오르는 전환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한 부분은 탄약 생산 능력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산 하이마스를 도입하면서 핵심 탄약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장거리 포병 전력 구축에서 전략적 제약을 받았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외교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인 탄약 생산 체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천무발사대를 공급하면서 탄약 공장까지 함께 구축하고 폴란드가 직접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구조를 열어준 점이 외신에서 가장 크게 평가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현지 보도에서는 이를 유럽 내 최대 규모 포병 탄약 생산 거점 건설이라고 보도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겪는 문제는 무기 성능이 아니라 생산 능력이며 이 생산 능력을 메우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결국 유럽 군사 환경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빠른 배송이 아니라 생산, 조립, 통합, 탄약 생산, 장기 유지 체계까지 구축하는 이 구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기 힘든 형태이며 한국이 이 흐름을 실제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폴란드는 유럽에서 사실상 전시 조달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지상전 전력 보유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차 180대 전량 도입 완료, 자주포 300대 이상 보유, 천무 기반 다연장 수백문 확보, 여기에 FA-50의 동부전선 배치까지 더해지면서 단기간에 중견 군사 강국으로 도약한 겁니다. 외신들은 이극적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유럽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산 무기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유럽 표준이 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에스토니아처럼 작은 국가들도 K9을 도입한 뒤 갑자기 국방력이 3-4배로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천무까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는 유럽 군사 전문가들에게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폴란드가 천무 기반 호마르 K를
본격적으로 굴리기 시작한 이후 유럽 현장에서는 꽤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상황을 유럽 포병 체계가 한국식 모델로 재편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폴란드 내부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보면 이 표현이 왜 나오는지 단숨에 이해됩니다. 폴란드 군비청이 최근 공개한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포병 전체를 한국식 교리로 묶어 운용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는 수준이 아니라 전술, 사격 통제, 탄약 생산, 작전 기동 개념까지 천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에서도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정밀 사격 테스트 결과에서 호마르케이는 150km급 타격 훈련에서 평균 원형 편차가 약 10m 이내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소련식 로켓포가 평균 300m에서 500m 오차를 보이던 것과 비교하면 30배 이상 정확해진 셈입니다. 탄착군이 거의 한 점으로 모이자 현장 장병들은 이게 진짜 서방식 장거리 타격 전력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사격 후 이탈 속도도 한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60초 내외로 측정되며 폴란드 포병의 생존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탄약 생산 체계는 폴란드가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분야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산 하이마스용 에이테켐스 계열 탄약 생산을 검토했지만 기술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천무발사대 공급뿐 아니라 탄약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까지 직접 구축해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완공 후 연간 생산 가능한 유도 로켓 규모는 최대 1만 발 이상으로 추산되고 KT즘 계열 탄도탄까지 함께 생산할 수 있게 되면 폴란드가 유럽 내 최대 포병 탄약 생산국이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 점에서 미국산보다 한국산이 실질적 전력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외신들도 이 차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K즘은 현장에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형 사거리가 180에서 200km급인데 폴란드용 개량형은 이보다 더 길게 설계되고 있어 독일과 프랑스가 보유한 현행 지대지 타격 능력을 단숨에 뛰어넘습니다. 폴란드 내부 문건에서는 K즘 계열 전술탄도미사일을 호마르케이의 결정판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에이테킴스 중심의 미국식 개념에서 벗어나 자국 주도의 타격 능력을 가지게 되는 첫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비 효율 측면에서도 극적인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가 발표한 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호마르케이의 정비 난이도는 기존 소련제 대비 40% 이상 감소했고, 정비 사이클은 K9 자주포와 거의 동일해졌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는 천무를 기계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서방형 체계라고 부르며 K9과 K2를 묶어 통합 유지보수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폴란드는 유럽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식 기갑, 포병, 로켓포 통합 군단을 갖추게 됩니다. 기동력과 사격 통제가 한 세트로 묶이는 구조라 전쟁에서 순간 화력 집중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한국이 이미 경험한 구조가 폴란드 땅에서 그대로 복제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주변국의 반응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K9 성능을 직접 확인한 뒤 천무 도입을 결정했고, 발트 3국 협의체에서도 폴란드 모델을 새 기준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트 3국은 넓은 국토 대신 빠른 타격, 빠른 재배치를 핵심으로 삼는 지역인데, 이 기동 포병 개념이 천무와 가장 잘 맞습니다. 폴란드 사례가 주변국에서 현실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 논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식 포병 체계를 탐내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속도와 산업 기반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무기 생산 라인을 365일 돌아가는 방식으로 유지하는데, 폴란드처럼 긴급한 국가가 등장할 경우 배정된 인력과 공급망을 조정해 마치 전시 생산처럼 물량을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무 30대가 한꺼번에 폴란드로 떠난 것은 이 구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이 부분을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3년 동안 자국산 판처 하우피체 2,000을 단 한 문도 인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은 불과 몇 달 만에 K9을 수십 문씩 보냈고, 천무도 대형 물량을 순식간에 폴란드로 보냈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군대는 유럽의 기존 기준을 넘어선 새로운 모델입니다. 전차 180대, 자주포 300문, 천무 수백 문, 전술탄도탄 생산 라인, FA50 고가동률까지 이제는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이 모든 체계는 기존 유럽 국가들이 10년 넘게 투자해야 겨우 가능한 수준인데 한국의 공급 속도와 기술 이전으로 이 모든 것이 2-3년 사이에 완성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동유럽에서 유일하게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장은 처음부터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국경에서 첫 포성이 울린 순간 태국군은 지상교전이 아니라 공군전으로 판을 돌려버렸고 그 장면을 가른 핵심이 바로 전투기 존재 여부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전투기 전력이 비어있는 상태라 하늘을 방어할 선택지가 없었고 태국은 F-16과 그리펜을 초반부터 투입해 지휘소와 드론 통제소를 정밀 타격하며 캄보디아의 눈과 귀를 먼저 끊어냈습니다. 이 흐름은 지상전의 양상도 바꿔놓았습니다. 캄보디아가 BM-21 다연장 로켓과 구형 포병을 대량 발사해도 태국은 포병 관측용 드론을 앞세워 위치를 즉시 특정했고 곧이어 F-16이 마크 82 무유도 폭탄을 투하하면서 포대를 하나씩 지워버리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드론 제밍 장비를 들고 대응하려 했지만 전자전 체계와 항공작전 지휘망의 격차가 워낙 커서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가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은 국경 일대를 지뢰와 부비 트랩 지대로 만들고 태국군의 전진 속도를 늦추는 방식뿐이었습니다. 실제로 7월 교전 당시 태국군 병사가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사건이 갈등의 도화선이 됐고 이번 12월 교전에서도 캄보디아군의 지뢰 의혹을 태국이 강하게 제기하며 공습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두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서로 엮이면서 갈등의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태국은 패통탄 총리의 녹취 유출 사건 이후 군부와 왕실 강경파 중심의 권력 재편이 일어나면서 대외적으로 물러설 여지를 잃었고 캄보디아는 훈센 가문이 수십 년 동안 장악해온 국경 카지노 수익에 태국의 카지노 합법화 정책이 직접 충돌하면서 후퇴할 수 없는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국경 도시 포이펫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는 200곳에 가까운 카지노가 허가되어 있고 수익의 80% 이상이 태국 손님에게서 나오는 구조라 태국의 합법 카지노가 열리면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제 충격이 곧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캄보디아 지도부는 양보 없는 강경 대응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투기, 포병, 드론 같은 군사적 요소와 권력 재편, 카지노 자본, 국경 지도 문제까지 엮이며 전장은 단순 충돌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겨누는 복합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태국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캄보디아 전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캄보디아는 지상저항과 국제사회 여론전에 기대어 시간을 끌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 비대칭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전황은 계속 태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캄보디아의 억지력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2024년 국방 예산은 약 57억 3천만 달러, 캄보디아는 13억 달러 수준이라며 예산 격차만 놓고 봐도 4배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태국은 36만 명이 넘는 현역 병력과 400대 규모의 전차 1200대 이상 장갑차 2600문에 이르는 포병 전력을 갖춰놓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12만 명 조금 넘는 병력과 200대가 조금 넘는 전차 480문 정도의 포병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만 봐도 감이 오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황을 갈라놓은 건 지상 숫자가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태국 공군이 운영하는 전투 공격기 전력이 112대 규모라고 적시했습니다. F-16이 28대, 스웨덴 그리펜이 11대, 여기에 각종 공격기와 헬기를 포함한 전력이 동남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캄보디아 공군은 병력 1,500명에 수송기와 헬기 위주 구성이 전부이고 전투기로 분류할 수 있는 기체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이번 사태의 성격을 거의 설명해버리는 지점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선 태국이 F-16 한 편대만 띄워도 하늘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고 결국 지대공포나 구식 대공화기로 버티다가 얻어맞는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점에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국경 충돌을 다루면서 사망자가 30명 안팎,
부상자 수십 명, 피난민은 1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숫자 그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문제는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피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7월에 있었던 5일간의 교전에서 48명이 숨지고 30만 명이 넘는 주민이 피난했던 전례까지 함께 꺼내놓으면서 이번 사태가 다시 그 규모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전투기는 하늘에 떠 있고 포탄은 땅에 떨어지지만 실제 피해는 국경마을이 대신 떠안는 모습이 외신기사 곳곳에 반복됐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고 주유소, 편의점과 마을 상점들이 로켓탄과 포탄에 맞아 불길을 뿜어 올렸고 놀이터 대신 방공호로 뛰어들어가는 아이들 모습이 현지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측에서는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과 중국제 장거리 로켓이 태국 쪽 공항과 병원을 겨냥했다고 주장했고 캄보디아 쪽에서는 태국이 민간인 거주지와 카지노 단지를 집중 폭격해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투기를 한 대도 띄우지 못한 채 모든 공격을 땅에서 버텨야 했고 태국 공군은 저고도로 들어가 무유도 폭탄인 마크 82까지 마음껏 떨어뜨릴 수 있는 하늘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외신들이 반복해서 적어내린 표현은 공중우세가 아니라 공중독점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태국 내부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태국군 수뇌부 발언에 따르면 태국 육군은 이번 작전 목표를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장기간 위협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무력화하는 것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군수 거점을 포병과 공군으로 꿰뚫어버리고 국경 근처에 쌓아놓은 다연장 로켓과 포병 진지를 먼저 부수는 방식으로 장기전이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전력을 꺼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캄보디아 쪽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시각 캄보디아 정부 고문들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제든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지만 태국이 먼저 공습을 멈추지 않는 한 무조건 휴전 제안에 나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경 전역에서 포성이 울리는데 양측이 모두 협상 조건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싸움 뒤에는 군사력 비대칭이 주는 자신감과 그 반대편에 선 쪽의 절박함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국은 미국이 지정한 주요 비나토 동맹국답게 오래전부터 미국과 합동훈련을 반복하며 공군을 키워왔고 육군과 해군 역시 최신 장비를 도입해 전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반대로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전차와 포, 로켓을 보강해왔지만 공군의 구조적 공백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버티려 해도 하늘이 뚫려있는 한전왕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번 분쟁 초반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경제 수치입니다. 태국 재무당국은 12월 3일간의 교전으로 발생한 직접 피해만 100억 바트,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건이 넘는다고 집계했고 대피와 복구 비용을 포함해 최대 25억 바트, 약 7,700억 건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군사력을 믿고 공습 버튼을 누른 쪽도 피를 흘리는 구조인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치권과 군수 내부는 캄보디아 군사력을 이 기회에 확실히 꺾어놓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국경 분쟁, 프랑스가 남기고 간 애매한 지도, 프레아비어 사원 주변에서 반복된 충돌, 거기에 국경 카지노 이권과 내부 정치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더 이상 포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외신과 현지 언론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이해관계의 한가운데서 전투기라는 한무기 체계의 유무가 두 나라의 협상력과 생존 가능성을 가르는 잔인한 기준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25일 FA 50지상 타격 영상입니다. 잘 나가는 FA-50이 또다시 위기를 맞이할까요? FA-50에 장착할 탄약 납품 입찰을 진행하는 폴란드가 벌써 세 번째 공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공고에서 마땅한 업체를 구하지 못한 폴란드가
또 한 번 입찰을 냈지만 여전히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부터 폴란드가 FA-50의 무장 지연 사태를 우리 대한민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FA-50의 무장 문제는 폴란드 측에서 해외 업체와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들쑤시는 일부 몰상식한 폴란드 정치인들이 한국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방산업계에서도 이번 탄약 입찰이 지연되면 또 한 번 논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FA-50은 사실 매우 뛰어난 무장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전투기입니다. FA-50의 무장 지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폴란드도 한편으로는 정작 한국의 KGGB를 도입하여 FA-50에서 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GGB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에 수출되었을 정도로 성능을 인정받는 국산 항공 무장 체계이며 한국도 FA-50의 주요 무장으로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FA-50의 우수한 무장 체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목리를 부리는 것과 달리 FA-50은 KGGB 이외에도 다양한 무기를 장착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A-50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공대지 무장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FA-50에 장착할 수 있는 공대지 무장은 크게 폭탄과 미사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FA-50이 장착할 수 있는 폭탄으로는 마크 80 시리즈와 JDAM, KGGB, CBU-105WCMD 등이 있으며 미사일로는 AGM-65 매버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FA-50의 지상 타격 수단으로 CBU-105WCMD를 주목해야 합니다. CBU-105는 스키트 탄두 4개가 포함된 BLU-108 자탄이 10발이나 들어가 있는데 단 한 발만으로도 북한군 전차 40대를 고철로 만들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BU-105의 공격 개념은 일반적인 집속탄과는 차별화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CBU-105는 내부의 10발의 BLU-108 자탄을 탑재한 상태로 적진을 향해 날아가는데 이때 GPS 등을 활용하여 정밀한 유도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집속탄은 별도의 유도 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그저 표적 지역 상공에서 수십 수백 개의 자탄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방식이지만 CBU-105는 정밀한 유도 장치를 장착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CBU-105에서 방출된 10발의 BLU-108은 적 전차나 기갑 차량의 엔진에서 나오는 열원을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데요. BLU-108은 4개의 스키트 탄두를 별도로 분리할 수 있고 해당 탄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열원을 추적하여 타격하기 때문에 한 발의 CBU-105가 40대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구식이긴 하지만 최소 4,0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하여 양적으로 한국을 2배 이상 압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차들은 K2와 K1을 정면에서 상대할 수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군의 장갑차나 보병을 위협하기에는 충분한데요.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전부터 항공전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적의 지상군을 타격할 수 있는 작전 수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파치 헬기 등을 적극적으로 보강했던 것도 공중에서 다량의 북한군 전차를 제압할 수 있는 전력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A-50이 CBU-105를 장착하고 항공 지원에 나선다면 대한민국 육군은 적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한 FA-50은 도합 60대입니다. 만약 모든 FA-50이 각 한 발의 CBU-105를 장착했다고 가정한다면 1소팀안으로 최대 240대의 북한군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데요. FA-50은 한 대의 전투기가 최대 5발의 CBU-105를 장착할 수 있어 적진으로 동시에 300발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00대의 적성국 전차가 그대로 지상에서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전차까지 붕괴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적의 지상 전력이 단시간에 무너진다면 북진 작전을 수행할 우리 군의 장갑차와 보병은 생존 확률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안전한 임무가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FA-52 CBU-105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공군의 작전 유연성에도 매우 큰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CBU-105를 도입하면서 F-15K에 최대 15발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FA-50보다 훨씬 더 큰 체급을 자랑하는 다목적 전폭기인 F-15K이니 당연히 더 많은 CBU-105를 장착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F-15K가 적 전차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공군에게 아쉬운 전력 공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국이 F-15K를 도입할 때 공대공뿐만 아니라 공대지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맞지만, 우리 군에 있어 F-15K는 단순히 적 전차를 때려잡는 임무에만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장거리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체는 사실상 F-15K가 전부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 공군에서 F-15K의 임무 부담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장거리 공대공 임무와 대규모 폭격 등을 진행해야 할 F-15K에 전차 사냥이란 임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인 작전 지시가 아닙니다. 반면 FA-50은 경전투기로 개발되어 장거리 공대공 임무나 제공권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전투기가 아니며 근접 항공 지원 등에 최적화된 기체입니다. 따라서 FA-52 CBU-105를 장착하고 적의 지상군을 타격하는 임무에 집중한다면 F-15K 같은 상위 기체들은 적 전투기를 요격하거나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정밀 폭격 등에 치중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 유연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습니다. CBU-105는 FA-50을 통한 실전 성능 평가에서 기존의 확산탄보다 3배에서 5배 이상의 파괴력과 명중률 향상 효과를 불러왔는데요. 앞으로도 FA-50의 주요 지상 타격 수단으로 맹활약할 것입니다. CBU-105 다음으로는 JDAM과 KGGB를 살펴봐야 합니다. JDAM은 미국이 마크 80 시리즈의 무유도 항공폭탄에 정밀 타격 능력을 부여하는 업그레이드 키트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산 오차가 10m라는 우수한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최근 근접 항공지원 등의 임무에선 정밀 유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공대지 폭탄이나 미사일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아군 오폭이나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오차 범위가 10m 이내로 형성되는 JDAM은 이러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로 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데, 한국의 FA-50도 JDAM을 장착하여 안전한 항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KGGB는 FA-50이 사용할 수 있는 공대지 폭탄의 활용 점정입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KGGB는 폭탄이지만 무려 1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여 일반적인 JDAM보다 3배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KGGB를 사용하는 전투기는 대공 미사일과 같은 대공방어 체계의 요격권 밖에서 안전하게 목표물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FA-50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보유하긴 했지만 대당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경전투기인데다가 한 명의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최소한 2-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의 방어 범위 밖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장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KGGB는 일반적인 유도폭탄과 달리 공중에서 몇 차례 경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는데요. 이는 KGGB가 작전 상황과 표적에 따라 적의 방어망을 우회하여 타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KGGB는 활강 시 높은 각도로 적을 타격할 수 있어 산이나 각종 장애물 뒤로 은폐한 적을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KGGB는 최소 20도의 낮은 각도에서부터 최대 75도 이상의 각도로 표적에 진입할 수 있어 차폐물을 무력화하고 표적에 명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궤적은 특히 진지후방에 위치한 장사정포나 전략자산을 타격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 밖에도 FA-50은 지상 목표물뿐만 아니라 해상 목표물까지 타격이 가능한 AGM-65 매버릭 미사일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미사일은 이미 걸프 전쟁을 비롯하여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전쟁과 군사 분쟁에서 실전 성능을 입증하였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정밀 유도 폭탄 이외에도 매버릭과 같은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FA-50의 공대지 타격 능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FA-50은 전차를 제압할 수 있는 집속탄부터 미사일까지, 그것도 한국과 미국 등 개발국가에 상관없이 다양한 타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FA-50 블록 20부터는 GBU-12 등이 통합되며 한층 더 탄탄한 무장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외 업체와의 문제를 핑계로 FA-50의 무장 능력을 지적해온 폴란드는 언제 또 다시 태도를 바꿔 한국을 물고 늘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비슷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FA-50의 무장 체계를 연구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데요. 많은 군 전문가는 한국이 FA-50과 KF-21을 개발하며 전투기 제작 능력을 입증했지만 아직 전투기 무장 체계에 있어서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지난 2024년 말부터 FA-50에서 운용할 예정인 신형 국산 미사일의 목업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강력한 전투기 무장을 개발하며 FA-50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FA-50이 있는 이상 한국의 안보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